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곧이어 들으실 오디오북은요. 한국 단편 문학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바로 1924년에 발표된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인데요. 아, 운수 좋은 날. 그렇죠. 명작이죠. 네, 이 소설이 일제강점기라는 그 어두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딱 하루 동안 이 주인공 김첨지라는 인물이 겪는 아주 기묘하게 운수 좋은 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운수 좋은이라는 게 참 그렇죠. 맞아요. 그 행운 뒤에는 사실 굉장히 짙은 어떤 슬픔, 불안감 같은 게 계속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디오북 감상하시기 전에 이 작품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저희가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운수 좋은 날은 그 배경이 1920년대 경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죠. 당시 경성이 겉보기에는 막 근대화가 진행되는 도시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식민지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하층민들이 가난과 싸우면서 힘겹게 살아가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네, 그런 시대상을 외면하지 않은 거죠, 작가가. 그렇죠. 현진건 작가는 바로 그 현실을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포착해서 작품에 담아낸 한국 사실주의 문학의 정말 중요한 작가입니다. 특히 주인공 김첨지, 인력거 군이잖아요. 네. 이 사람의 하루를 따라가는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운수가 좋아요. 돈벌이가 잘 돼요. 그래서 그 아픈 아내가 아침에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던 설렁탕 그릇, 이걸 사줄 돈을 드디어 벌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돈을 벌면 벌수록 김첨지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죠. 그게 바로 이 작품의 핵심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제목부터가 운수 좋은 날인데 이게 강력한 반어법인 셈이죠? 네. 제목 자체가 그렇죠. 행운이 정말 절정에 달한다고 느낄 때 어쩌면 가장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아침에 나올 때 아내가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막 애원했잖아요.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죠. 그렇죠. 손님은 계속 오고 돈은 벌리는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 모순적인 감정이 정말 잘 드러나요. 결국 술집에서 친구 붙잡고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막 이러면서 울다가 핀잔 듣고 하는 장면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 장면이 김첨지의 복잡한 심리를 딱 보여주죠. 겉으로는 되게 거칠고 투박해 보여도 속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 연민, 죄책감 이런 게 다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행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결국 마주하는 건 아내의 싸늘한 죽음이라는 가장 큰 불행인 거죠. 이걸 통해서 작가는 그냥 한 개인의 불운, 이걸 넘어서서 당시 식민지 조선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어떤 삶의 고통, 또 사회적인 모순 같은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진짜 리얼리즘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그 술에 취해서 사온 설렁탕을 앞에 두고 이미 식어버린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하고 외치는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대사 하나에 작품 전체의 비극성이 다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 말이 정말 네. 정말 가슴 아픈 대사예요. 네. 그래서 이 운수 좋은 날은 인물의 심리 묘사도 그렇고 시대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런 반어적인 기법까지 정말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야말로 한국 근대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인물의 어떤 깊은 내면을 탐구하는 이야기나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리얼리즘 소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운수 좋은 날에 깊이 빠져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곧 오디오북으로 김첨지의 하루를 직접 따라가 보실 텐데요. 그가 느끼는 아주 짧은 기쁨과 점점 커지는 불안, 그리고 그 마지막의 절망적인 슬픔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작품 전반에 깔린 그 비극적인 분위기, 또 아이러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감상이 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작품을 감상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더하는 그런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작품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편안하게 오디오북의 세계로 한번 빠져들어 보시죠. 날씨는 슬픔에 잠긴 날에 하늘은 눈물을 쏟는다.
얼어붙은 비가 서서히 흘러 슬픈 세상을 덮는다. 동소문 근처 인력 꺾는 김첨지에게 오직 한 번의 기회. 운수 좋은 날 그 근성의 빛,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 날씨는 슬픔에 잠긴 날에 하늘은 눈물을 쏟는다. 슬픈 세상을 덮는다. 동소문 근처 인력 꺾는 김첨지에게 오직 한 번의 기회. 운수 좋은 날 그 근성의 빛,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 동소문 근처 인력 꺾는 김첨지에게 오직 한 번의 기회. 운수 좋은 날 그 근성의 빛,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 날씨는 슬픔에 잠긴 날에 하늘은 눈물을 쏟는다. 슬픈 세상을 덮는 동소문 근처 인력 꺾는 김첨지에게 오직 한 번의 기회.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 먹지 말라 병을 불러 슬픈 운명 그 첨지에 거 김첨지에게 불도는 제대로. 그래 그의 운명은 이제 시작되었다. 운수 좋은 날의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힘을. 자, 이야기는 좀 우울한 날씨에 시작돼요.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잔뜩 흐리더니 결국 눈 대신 얼담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죠. 사람이 끄는 수레 택시 같은 거예요. 이런 날이 바로 동소문 근처에서 인력거를 끄는 김첨지 씨에게는 정말이지 오랜만에 찾아온 운수 좋은 날이었답니다. 첫 손님은 동네 부잣집 사모님이었는데 전철역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돈을 좀 벌고 나니 김첨지 씨는 혹시라도 손님이 더 있을까 싶어 전철역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사람들 눈치를 살폈죠. 마치 손님, 저 좀 태워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이에요. 그러다 마침내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선생님처럼 보이는 손님을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게 되었어요. 첫 손님에게는 요즘 돈으로 한 일만 5,000원 정도, 두 번째 손님에게는 25,000원 정도를 벌었으니 아침부터 기분 좋은 시작이었죠. 정말 지지리도 운이 없어서 거의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했던 김첨지 씨는 손바닥에 동전이 찰칵하고 떨어지는 순간 눈물이 찔끔 날 만큼 기뻤어요. 게다가 지금 이 4만 원 정도의 돈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목이 깔깔한데 막걸리 한 잔 사 마실 수도 있고 그보다도 아픈 아내에게 따끈한 설렁탕 한 그릇을 사다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아내는 기침을 쿨룩쿨룩한 지 벌써 한 달도 넘었어요. 좁쌀로 지은 밥조차 제대로 못 먹는 형편이라 약은커녕 의사도 한번 못 봤죠. 굳게 지키는 생각이나 믿음. 사실 약을 못 살 정도는 아니었지만 김첨지 씨에게는 이상한 고집이 있었어요.
병이라는 녀석에게 약을 줘서 보내면 병이 더 재미 붙여서 자꾸 찾아온다는 자기만의 신조를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똑바로 누워서 옆으로도 몸을 못 뒤척이는 걸 보면 중병인 건 확실했어요. 요즘 돈으로 1,000원 정도? 병이 이렇게 심해진 건 열흘 전에 좁쌀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었어요. 그때도 김첨지 씨가 오랜만에 돈을 벌어 좁쌀 한 컵 정도랑 땡감 한 단을 사다 줬는데 김첨지 씨 말로는 아내가 정신없이 냄비에 끓여 먹다가 그랬대요. 마음은 급하고 불은 약해서 밥이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아내는 숟가락도 안 쓰고 손으로 막 퍼먹다가 두 뺨에 주먹만 한 혹이 붉어지도록 개걸스럽게 먹어댔다는군요. 마치 누가 뺏어 먹을까봐 안달이 난 것처럼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아프고 배가 땡긴다며 눈을 부릅뜨고 아파했죠. 그때 김첨지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에이, 정말 복도 없지? 못 먹어서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 그렇게 소리치면서 아픈 아내의 뺨을 한번 찰싹 때렸어요. 아내의 부릅뜬 눈은 조금 진정되었지만 금세 눈물이 맺혔죠. 김첨지 씨의 눈시울도 괜히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아프면서도 아내는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에게 계속 졸라댔죠. 이런 망할 계집. 좁쌀밥도 못 먹는 주제의 설렁탕은 무슨 설렁탕이야. 또 처먹고 아프려고. 그렇게 야단을 쳐봤지만 사실 아내에게 설렁탕을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게 되었네요. 굶주려서 보채는 3살배기 아들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고요. 4만 원 정도를 손에 쥔 김첨지 씨의 마음은 전에 없이 넉넉해졌어요. 하지만 그의 행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낡은 수건으로 닦으며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죠.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첨지 씨는 한 번 보고도 자기를 부른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 학생은 다짜고짜 물었어요. 남대문역까지 얼마예요?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인데 겨울방학을 맞아 집에 가려던 모양이었어요. 오늘 꼭 가기로 작정은 했는데 비가 오고 짐도 많아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침 김첨지 씨를 보고 뛰어나온 것 같았죠. 안 그랬으면 왜 구두도 제대로 안 신고 질질 끌면서 비록 그때 유행하던 양복이라지만 비를 쫄딱 맞아가며 김첨지 씨를 뒤쫓아 나왔겠어요? 남대문역까지 말씀이십니까? 김첨지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빗속에 우비도 없이 그 먼 곳까지 힘들게 가기가 싫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번 돈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연이어 찾아오는 이 엄청난 행운 앞에서 오히려 조금 겁이 났던 거죠.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앞집 아주머니가 부르러 왔을 때 아내는 뼈만 남은 얼굴에 깊고 큰 눈으로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었죠.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집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내는 모기소리처럼 중얼거리며 숨을 컬컬거렸어요. 그때 김첨지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죠. 아따! 젠장 맞을.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네. 하루 종일부터 앉아있으면 누가 먹여 살려줄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휙 뛰쳐나가려는데 아내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지 말고 그러면 일찍이라도 들어와요. 아내의 목이 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죠. 남대문역까지 가자는 말을 들은 순간 파르르 떨리는 아내의 손과 유난히 크고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 씨 눈앞에 자꾸 아른거렸어요. 그래, 남대문역까지 얼마란 말이에요?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인천 가는 기차가 11시에 있고 그 다음엔 새로 이시던가. 이런 50점만 주십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르게 불쑥 김첨지 씨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자기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깜짝 놀랐죠. 한 번에 이런 큰 돈을 불러본 게 얼마만인가. 그러자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아픈 아내에 대한 걱정을 싹 지워버렸어요. 설마 오늘 안에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생각했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행운을 합친 것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이 엄청난 행운을 놓칠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어요. 1원 50전은 너무 비싼데요. 학생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약 6km. 아니올시다. 거리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15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좀 더 주셔야지요. 김첨지 씨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죠. 그럼 달라는 대로 줄 테니 빨리 가요. 마음씨 좋은 어린 손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급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갔어요.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서 김첨지 씨의 다리는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뛰어간다기보다 거의 날아가는 듯 했죠. 바퀴도 어찌나 빨리 도는지 구른다기보다 마치 얼음 위를 지쳐나가는 스케이트처럼 미끄러져 가는 듯 했어요. 땅이 얼어붙은 데다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했지만요. 이윽고 인력거를 끄는 그의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 가까이에 다다른 탓이었죠. 새로운 걱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말이 귓가에 잉잉 하고 울렸어요. 그리고 안에 움푹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죠.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고 딸꾹딸꾹 숨을 고르는 소리도 나는 듯 했어요. 왜 이렇게 꾸물거려요? 기차 놓치겠구먼. 태훈 학생의 초조한 외침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려왔어요. 문득 정신을 차리니 김첨지 씨는 인력거를 붙잡은 채 길 한복판에 어정쩡하게 멈춰 서 있지 뭐예요? 예. 김첨지 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집이 점점 멀어질수록 김첨지 씨의 발걸음에는 다시 힘이 붙기 시작했죠. 다리를 빨리 움직여야만 끊임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남대문역까지 태워다 주고 그 깜짝 놀랄만한 75,000원을 정말로 손에 쥐게 되자 6km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힘들게 온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냥 공짜로 얻은 듯 고마웠죠. 마치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기뻤어요. 자기 자식뻘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하고 깎듯이 인사를 꾸벅꾸벅 했답니다. 하지만 빈 인력거를 덜덜 끌며 이 빗속에 돌아갈 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힘든 노동으로 흘린 땀이 식자 굶주린 배에서 비에 젖어 물이 흐르는 옷에서 스멀스멀 찬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75,000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몸이 잔뜩 움츠러들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았죠. 젠장 맞을.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끌고 돌아가다니. 이런 망할 놈의 비가 왜 남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마치 누구에게 대들기라도 하듯 악을 썼어요. 그때 그의 머리에 또 새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냥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면서 기차 손님을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지도 몰라. 오늘 운수가 이상하게도 좋았으니 그런 뜻밖의 행운이 한 번 더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연달아 찾아오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큼 강한 믿음이 생겼죠. 그렇다고 역 앞에 바로 설 수는 없었어요. 역 인력거꾼들의 괴롭힘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는 전에도 여러 번 해봤던 방법대로 역 앞 전철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찻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자신은 그 근처를 빙빙 돌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얼마 뒤 기차가 도착했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님들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서 손님을 찾는 김첨지 씨, 눈에 서양식 머리를 하고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좀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슬그머니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갔죠. 아가씨, 인력거 안 타시겠어요? 그 여자는 한참을 점잔을 빼며 입술을 꾹 다문 채 김첨지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김첨지 씨는 마치 구걸하는 거지처럼 연신 여자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죠. 아가씨, 역 앞에 있는 인력거꾼들보다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그리고는 귀찮게도 여자가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 가방에 손을 대려고 했어요. 왜 이래? 사람 귀찮게 하지 마. 여자는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고는 돌아섰어요. 어랍쇼? 김첨지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전차가 왔어요. 김첨지 씨는
원망스럽다는 듯이 전차를 타는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전차가 사람들로 꽉 차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미처 타지 못한 손님 한 명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너무 커서 차 직원이 내리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김첨지 씨가 얼른 다가섰죠. 인력거를 타십시오. 한동안 값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3만 원 정도의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어요. 인력거가 무거워지니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지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졌어요. 집안 풍경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 이제는 행운을 바랄 여유조차 없었어요. 나무 토막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계속 나무라며 정신없이 뛰는 수밖에 없었죠. 길 가는 사람들이 저 인력 거꾸는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 진흙탕에 어떻게 가나 하고 걱정할 만큼 그의 발걸음은 매우 급했어요.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둠침침하게 벌써 저녁때에 가까워진 듯 했고요. 창경원 앞까지 다다라서야 그는 헐떡이는 숨을 돌리고 발걸음도 늦췄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죠. 그런데 이 차분함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덮칠 무서운 불행을 완벽하게 알게 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죠. 그는 불행과 마주치기 전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애썼어요. 기적 같은 돈벌이를 했다는 기쁨을 할 수 있다면 오래 간직하고 싶었죠. 그는 두리번 사방을 살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해 달아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붙잡아달라, 구해달라 하고 애원하는 듯 했죠. 그럴 때 마침 길가의 간이 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씨가 나왔어요. 뺨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수염. 치삼씨는 토실토실 살찐 얼굴에 불구스름한 기운이 돌고 턱과 뺨을 새까만 구레나룻이 뒤덮고 있었어요. 반면 김첨지 씨는 노랗게 마른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수염이라곤 턱 밑에 솔잎처럼 뾰족하게 난 게 전부였죠. 두 사람의 모습은 기이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여보게 김첨지. 자네 시내에 일하러 다녀왔나 보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술 한 잔 사게. 뚱뚱한 치삼씨는 마른 김첨지 씨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몸집과 달리 부드럽고 상냥했죠. 김첨지 씨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다름없이 고마웠으니까요. 자네는 벌써 한잔 했나 보네. 자네도 오늘 좋은 일 있나 보이? 김첨지 씨는 얼굴을 활짝 펴고 웃었어요. 아따, 좋은 일 없다고 술 못 마실 사람인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 온몸이 어째 물에 빠진 생쥐 같나? 어서 이리 들어와 몸 좀 녹이게. 선술집 안은 훈훈하고 따뜻했어요. 미꾸라지탕을 끓이는 솥뚜껑을 널 때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하얀 김. 석쇠에서 지지직 구워지는 쇠고기 구이와 돼지고기, 간, 콩팥, 북어, 빈대떡. 이렇게 지저분하게 늘어놓인 안주탁자를 보자 김첨지 씨는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거기 있는 모든 음식을 남김없이 싹 다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을 지경이었지만 배고픈 김첨지 씨는 일단 양이 많은 빈대떡 2장을 뚝 잘라 먹고 미꾸라지탕 한 그릇을 시켰어요. 봄줄인 위장은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더 비워지는 느낌이 들며 자꾸만 더 달라 하는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두부와 밑구리가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 마시듯이 꼴깍 마셔버렸죠. 세 번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따뜻하게 데운 막걸리 곱빼기 2잔이 나왔어요. 치삼씨와 함께 마시자 텅 비어있던 속이라 찌르르하고 술기운이 몸속에 퍼지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어서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죠. 김첨지 씨의 눈은 벌써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석쇠에 얹힌 떡 2개를 숭덩숭덩 대충 썰어서 볼을 불룩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더 달라고 했죠.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4잔씩 마셨네. 돈이 2만 원이네. 치삼씨는 의아한 듯 김첨지 씨를 보며 주의를 줬어요. 아따 이놈아. 2만 원이 그렇게 대수냐. 오늘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정말 오늘 운수가 좋았거든.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요즘 돈으로
150만 원 정도. 30원. 30원을 벌었어. 이런 젠장 맞을. 왜 술을 안 따라줘? 괜찮아, 괜찮아. 막 먹어도 상관없어. 오늘 돈 산더미 같이 벌었는데.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이걸 먹고 취할 애가 아니야. 어서 더 먹어. 김첨지 씨는 치삼 씨의 귀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술을 따르는 15살쯤 돼 보이는 삭발한 젊은이에게 달려들며 소리 질렀죠. 이놈. 망할 놈. 왜 술을 안 따르냐고. 그 젊은이는 히히 웃으며 치삼 씨를 보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눈짓을 보냈어요. 주정뱅이 김첨지 씨가 이 눈치를 알아채고 버럭 화를 내며 말했죠. 빌어먹을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요즘 돈으로 5만 원 정도. 그러자마자 허리춤을 휙휙 뒤지더니 1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젊은이 앞에 펄쩍 집어던졌어요. 그 바람에 몇 푼의 동전이 잘그랑하고 떨어졌죠.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뿌리나? 치삼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돈을 주었어요. 김첨지 씨는 취한 중에도 돈의 행방을 살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자신이 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 고개를 획 돌리며 더욱 화를 냈어요. 바라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놈들 같으니. 그는 치삼 씨가 주어주는 돈을 받아들더니 이 원수 같은 돈. 이 저주받을 돈. 하면서 마구 집어던졌어요.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마치 그래 이게 네가 받을 뻘이다 하는 듯 쨍 하고 소리를 냈답니다. 간밤에 오빠는 들어오지도 않고 새벽같이 형사 셋이 달려들어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고 수색했어요. 곱빼기 2잔은 또 부어질 틈도 없이 금세 사라지고 말았어요. 김첨지 씨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 솔잎처럼 뾰족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소리쳤죠. 또 부어. 또 부어. 김첨지는 술을 마시면서 친구 치삼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떠들어대요. 돈을 좀 벌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자꾸 김첨지를 괴롭혔죠. 크하하하. 여보게, 치삼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김첨지의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술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김첨지를 쳐다봤어요. 집에 드나든 사람 이름도 싹 적어가고 철씨 이름은 안 돼도 좋은데 어머니가 불쑥 되지 않아요. 오늘 손님 태우려고 전철역까지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다들 옷을 잘 입으니 구별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갔는데 그냥 오기가 아까워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말이야. 거기 마침 어떤 아주머니인지 여학생인지 비를 맞으면서 망토를 걸치고 서 있는 거야. 내가 슬금슬금 다가가서 인력거 타시겠어요? 하고 손가방을 받아주려니까 탁 하고 내 손을 뿌리치면서 획 돌아서더니만 말이야.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하는데 허허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였지 뭐야? 꾀꼬리가 뭐라고 했더라?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허허허. 서답 속을 그대로 폭삭 쏟아갔으니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책도 대여섯 권 가져갔고 자꾸만 무기를 어디다 감추었는지 대라고 하잖아요. 하도 으르렁대기에 우리 집안에는 무기가 이것밖에 없다고 방바닥에 굴러있는 송곳을 집어주었죠. 그랬더니 냉큼 받았다가 휙 팽개치겠지. 김첨지가 정말 꾀꼬리 소리처럼 그 말을 흉내내자 술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어요.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누가 자기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아이고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허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김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금방까지 웃고 난리더니 갑자기 우는 건 또 뭐야? 우리 마누라가 죽었네. 뭐? 마누라가 죽었다고?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쳇, 미친놈. 거짓말 마. 거짓말은 왜?
정말로 죽었어. 정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내버려 두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김첨지는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럼 집으로 가세. 가. 치삼은 김첨지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죽긴 누가 죽어? 김첨지는 치삼의 손을 뿌리치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갑자기 빙긋 웃었어요. 죽긴 왜 죽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망할 년이 밥을 굶겨 죽일 년이지. 이제 나한테 속았다. 김첨지는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깔깔 웃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나도 아주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치삼이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는지 김첨지에게 집에 가자고 다시 권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다니까. 김첨지는 화를 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내가 죽지 않았다고 스스로 믿으려고 애쓰는 듯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옛날 돈으로 1원어치를 더 마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5만 원어치 술을 더 마신 거죠. 진하게 한 잔씩 더 마시고 술집을 나왔어요. 구준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행랑방은 옛날 큰 집의 대문 옆에 붙어있는 작은 방을 말해요. 지금으로 치면 아주 좁은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곳이에요. 김첨지는 술에 취한 채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도착했어요. 집이라고 해도 물론 새 집이었고 집 전체를 빌린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머니가 사는 안채와는 뚝 떨어진 작은 행랑방 한 칸을 빌려 살고 있었죠. 물가 포함해서 한 달에 옛날 돈으로 1원씩 내는 곳이었으니 지금으로 치면 월세 10만 원짜리 정도의 아주 저렴한 방이었어요. 만약 김첨지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대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고요함에 다리가 후들거렸을 거예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도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더 깊고 불길하게 만드는 빡빡하는 소리만이 들려왔어요. 어린애가 젖을 빠는 소리였죠. 만약 귀가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 빡빡 소리가 젖을 빠는 소리일 뿐 꿀꺽꿀꺽하는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아이가 빈젖을 빨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거예요.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았다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르게 고함을 친 게 수상했겠죠. 사기꾼은 한 사람만 속이지만 형은 하느님 이름을 팔아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망할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재수없는 년. 실속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위세를 부리는 것. 이 고함은 김첨지 자기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였을 뿐이었어요. 어쨌든 김첨지는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형만은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만은 또걸 죄주이지 좋은 것이네요. 난 교인이 아니지만 형이 믿는 하느님 앞에 맹세합니다. 절대로 난 범인이 아니에요.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낡은 돗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 냄새, 빨지 않은 기적 위에서 나는 똥 냄새와 오줌 냄새, 온갖 때가 켜켜이 앉은 옷 냄새, 그리고 아픈 사람의 땀 썩은 냄새가 뒤섞인 구역질 나는 악취였죠. 돈도 없었고요. 형이 언제 한 번이라도 집안에 보태 쓰라고 큰돈 준 적 있어요? 신부는 부모 형제를 돌봐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법규네요. 상스러운 규칙이라고요? 5년이나 전쟁터에서 구르고 왔으니 직업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돈 한 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울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방 안에 들어선 김첨지는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틈도 없이 술주정뱅이답게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날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이런 망할 년. 밤낮으로 누워만 있으면 다냐?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도 못해. 그 소리와 함께 김첨지는 누워있는 아내의 다리를 발길로 몹시 쳤어요. 하지만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라 마치 나무 토막처럼 딱딱한 느낌이었죠. 이때 빡빡거리던 아기젖 빠는 소리가 응애하는 울음소리로 변했어요. 애기 개똥이가 물고 있던 젖을 빼고 우는 거예요. 우는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서 우는 신용만 할 뿐 응애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 했어요. 울다가 목도 쉬었고 또 울 기운조차 다 떨어진 것 같았죠. 발로 차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걸 보자 김첨지는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마치 까치집처럼 헝클어진 아내의 머리를 쥐고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망할 년.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네. 이렇게 중얼거리던 김첨지는 누워있는 아내의 하얗게 뒤집힌 눈을 알아보자마자 목이 메었어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똥처럼 크고 둥근.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얼룩덜룩 적셨어요.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자신의 얼굴을 죽은 아내의 얼굴에 마구 비벼대며 중얼거렸어요.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날씨는 슬픔에 잠긴 날에 하늘은 눈물을 쏟는다. 얼어붙은 비가 서서히 흘러 슬픈 세상을 덮는다. 넬레이션 오직 한 번의 기회. 운수 좋은 날 그 근성의 빛,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 내레이션 김성을沼절제의 신고 기침 소리는 그치지 않고 좁쌀밥조차도 먹을 수 없는 아내. 병이란 녀석은 그의 신조의 대적, 그의 화가불을 일으킨다. 먹지 말라 병을 불러 슬픈 운명 그 끝은 어딘가. 금첨지에 들킨다녀 하체 먼저 기네즈의 운명은 이제 시작되었다. 운수 좋은 날에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힘을. 먹지 말라 병을 불러 슬픈 운명 그 끝은 어딘가. 괜찮지 지킨 나를 알지 못해. 그래 그의 운명은 이제 시작되었다.